안녕하세요. 오늘 수요 세미나에서 준비한 내용은요, 보험 청구 시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보험 청구의 기본 해서 우리가 보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보고 청구를 하죠? 그렇죠. 차트 기록이죠. 그래서 차트 기록의 아주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최근 심사 경향을 파악하고 계셔야지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대비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최근 변경 사항을 또 숙지를 하고 계셔야 갑자기 조정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큰 테마는 세 가지를 제가 준비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험 청구의 기본 차트 기록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선생님들이 차트 기록을 잘 하시는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간혹 우리가 하지 않은 것들을 기록을 한다라든지 혹은 실제 진료는 했지만 진료 기록부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진료 행위를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게 의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성실하게 작성을 했다든지 거짓으로 작성을 했다라든지 하면 우리가 처벌을 이렇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울산의 모치과에서 허위 진료부를 작성을 해서 치과 의사가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앞으로 차트 기록은 정말 강조를 엄청 많이 해도 모자라지 않을 만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제일 먼저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게 차트 기록이라는 거 꼭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의료법을 간단하게 적혀져 있는 거를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료법 22조에 보면 실제 의료행위를 시행한 치과 의사가 기록을 하고 서명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병원에서 실제 진료 행위는 치과 의사가 하지만 기록을 스텝 선생님들이 간혹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에 전자차트를 좀 많이 쓰고 계시는 추세에 있죠. 그래서 전자차트를 쓰는 경우에 제가 병원들을 좀 보면 전자서명을 많이 하지 않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자차트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 전자차트가 우리가 법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전자서명이라는 게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지 우리가 차트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자차트를 사용한 후에도 전자서명을 꼭 기록에 남겨주셔야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많이들 이제 그거를 하실 때 궁금해 하시는 게 전자 서명을 하고 나서는 우리가 수정을 하지 못하는지를 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전자 서명 후에도 우리가 수정은 가능합니다. 다만 전자 서명을 한 이후에 우리가 수정을 했다라고 하시면 전자 서명하기 이후에 이제 수정한 원본하고 그 다음에 수정을 하고 나서 다시 우리가 새로 작성한 거에 전자 서명이 들어간 두 가지를 다 10년간 보관을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게 2018년에 새로 우리가 생겨난 의료법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을 때 최근에 또 네이버에 제가 어제 검색을 해봤는데 이렇게 전자서명이 누락이 일부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된다라는 신문 기사도 난 적이 있죠.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심평원에서 이제 최근에 분석심사라는 걸 도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무조건 우리가 심사 사례나 혹은 심사 기준에 따라서 심사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렇게 물론 가는 것도 있지만 당장 다 바뀌지는 않겠지만 의학적 타당성 중심을 좀 본다라는 게 새로 도입한 심사 경향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의학적 타당성을 우리가 입증을 하려면 다른 증빙 자료들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반드시 꼭 기록이 되어져야 되는 게 환자의 상태라든지 치료했을 때 어떤 상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차트 기록에 적혀져 있어야지 타당성을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점점 치과 쪽도 심사 경향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차트 기록하는 것은 꼼꼼하게 우리 스텝 선생님부터 아니면 진료를 하는 치과 의사까지 다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매번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기본 차팅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CC라고 해서 환자의 취 컴플레인이죠. 그래서 주된 증상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상세히 기록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거지만 환자가 내원을 했을 때 상태가 어떤지를 반드시 물어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치료 중인 환자라 하시더라도 어제는 어떠셨는지 혹은 그 치료를 받고 나서 어떠셨는지에 대해서 꼭 물어보시고 어떻게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차트 기록을 남겨주시는 게 필요할 거고요. 두 번째는 진료일 및 시간을 적어주시는 건데요. 물론 이제 잘 적고 계시는 병원들도 좀 많기는 하지만 아직 진료일은 잘 적으세요. 그런데 시간을 우리가 분까지 적고 계시는 병원들은 많이 없는 부분이 있어서 반드시 몇 시, 몇 분까지 야간에 우리가 와서 진료를 해서 적는 게 아니라 우리가 치료를 시작하면 그 시간부터 환자가 우리가 내원한 시간, 치료 들어간 시간을 다 반드시 적어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방사선 촬영해서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이거는 아직까지 봤을 때 대부분 병원에서 사실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우리가 스탠다드든 파노라마든 뭐 CT든 CT는 물론 판독 소견서를 별도로 보관을 하셔야 되기는 하지만 이 판독 소견서가 차트상에 기록이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스탠다드를 찍던 아니면 파노라마를 찍던 이 찍고 나서 원장님이 혹은 치과 의사가 본 소견에 대해서 간략하게라도 차트에 기록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임상에서 보면 안 되는 부분이어서 좀 노력을 많이 기울이셔야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처방은 좀 예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방을 쓸 때 우리가 약제명을 다 풀어서 기록을 해주시라는 거. 그 다음은 실제 이제 진료한 거, 검진을 했다면 어떤 검진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도 적어주시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강조를 했지만 사인, 반드시 사인은 전자차트를 쓰는 병원이라 하더라도 사인은 꼭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 사인을 전자차트를 쓰는 경우에는 언제 해야 되냐라고 뭐 여쭤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 사실 기간은 의료법상에서 언제 사인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진료를 하고 나서 확인을 하고 사인까지 이제 들어가는 게 원래는 차트 기록의 기본적인 사항인데 이게 뭐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고 3주일 지났다라고 하면 그게 정확한 건지에 대한 인간의 뇌가 기억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용량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사인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도 병원에 갔을 때 원장님이 되게 요즘에 코로나19 사태로 해서 전 세계가 조금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만난 원장님들도 대부분 수익이 많이 줄었다라고 안타까운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들은 스텝이나 혹은 그런 얘기를 들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럼 뭐를 병원을 위해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 청구를 좀 많이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이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책임을 가지고 어떻게든 조금 더 올려드려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봤는데 이렇게 차트 기록이 돼 있다라고 하면 대략 난감합니다. 그래서 청구를 할까 말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차트인데요. 사실은 그래서 환자의 CC는 임플란트 상담을 원해요라고 해서 내원을 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랄 리그즘 했고 구강 카메라를 했다라고 적혀져 있기는 해요. 그런데 환자가 임플란트 상담을 원해요. 뭐 연령에 따라 다를 수 있죠. 보험이 되는 연령일 수도 있고 보험이 되지 않는 연령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일단 임플란트는 보험이 되는 연령이면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 보험이 되지 않는 연령이라고 하면 이건 비보험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보험으로 간주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랄 리그잼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기검진이나 이런 그러니까 병원에 갔을 때도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뭐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보험으로 인정을 못 받고 있죠. 그래서 보험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도 마찬가지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이거를 청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상담을 했는지 어떤 부위에 어떤 우식증이 있다 혹은 치주 질환이 있다 그래서 타진 반응은 어땠는지 뭐 모빌리티는 어땠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차트가 기록이 되어 있으셔야지 우리가 진찰료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초진료 14,000원 정도 가량이 나오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비용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건 차트 기록에 따라서 여부가 판가름이 갈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어떤 상담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좀 세세하게 차트 기록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기검진 체크가 이렇게 리콜 체크가 돼 있다든지 아니면 임플란트 한 부위에 체크를 한다라고 돼 있다든지 이렇게 차트 기록이 돼 있으면 사실은 이런 부분은 청구를 못 하신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사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방사선을 그냥 촬영을 저희가 하죠. 그런데 그 촬영에서 엑스레이 찍은단을 뭐 버튼을 누르든 아니면 파노라마 버튼을 누르든 누르는 순간 항상 두 가지가 세팅이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판독료하고 촬영료하고 두 가지가 묶여져서 수가가 만 얼마라는 수가가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가 세팅이 항상 이거는 갈라질 수가 없는 부분이세요. 그래서 판독 소견이 적혀져 있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가 실제 요양급여 비용으로 부당하게 청구를 했다. 그래서 부당 청구 사례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평원에서 엑스레이 관련돼서도 좀 많이 볼 추세가, 그러니까 좀 방향성이 그렇게 잡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치근단이던 방사선 파노라마를 찍던 차트에 그 의사의 소견이 조금이라도 적혀져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꼭 기억을 해 주셔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략 제가 예를 들어서 조금 만든 차트인데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정도는 기록이 돼야 된다라고 예시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후 2시 49분에 내원을 했고요. 환자가. 그래서 시간 반드시 이렇게 적혀져 있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취컴플레인에서 CC는 환자가 25번이 이틀 전부터 아팠다가 뭐 오늘은 흔들리기까지 한다라고 자세하게 얘기를 해준 게 잘 적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땡땡이라고 해서 오브젝티브라고 이건 돼 있는데 SOAP라고 해서 제가 일전에 강의를 많이 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어떤 상태라고 이제 적어주는 건데요. 그래서 타진 반응이 뭐 어땠고 혹은 모빌리티가 어땠고 그 다음에 뭐 콜드 뭐 핫 테스트 이런 것들을 하는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테스트한 거를 반응이 어땠다라고 적어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치근단 촬영을 했더니 우리가 아로라는 건 이제 진단이 나온 거죠. 그래서 급성 치주염이라는 근단성 치주염이라는 진단이 나왔다라고 해서 반드시 판독한 결과를 이렇게 어떤 진단명으로 작용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라도 꼭 기록에 남겨줄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최근 심사 경향 파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매년 우리가 심평원에서 발표를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심평원에서 매년 초가 되면 연말이나 초가 되면 올해는 어떤 거를 좀 집중적으로 보겠다라고 발표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CT는 이미 최근에 몇 년, 뭐 한 4, 5년은 넘은 것 같아요. 계속 꾸준하게 심평원에서 선별 집중 심사 항목 대상으로 리스트업을 해서 계속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CT가 거의 없는 병원들이 많이 없죠. 그래서 청구 빈도가 많이 높게 올라가다 보니까 심평원에서 실제 청구 기준에 맞게 촬영을 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좀 상위 기관, CT를 많이 청구하는 기관은 자료 요청이 좀 많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밑에 보시면 임의 비급여는 절대 안 된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보험 항목을 딱 정해놓고 그 외에는 다 보험으로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CT는 이미 보험 항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 외에 촬영하는 경우에는 비보험으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다 임의 비급여로 들어가기 때문에 환자가 요즘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과하다라고 해서 민원을 많이 넣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임의 비급여를 받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보험 기준에 대해서 이것만 촬영을 하라는 의도가 좀 더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내가 CT를 찍어봤다라고 하시면 사실은 병원에서 필요해서 찍은 부분이 되기 때문에 사실 별도로 수납을 하시면 안 되는 게 법적으로는 맞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거는 이제 작년부터 많이 이슈가 됐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맘때였던 것 같아요. 작년 4월부터 우리가 이 임플란트 한 부분에 대해서 상위 기관에 대해서 어떤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면 자율 점검을 통해서 많이 확인을 한 사례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임플란트 좀 상위 기관에 실사를 나가봤더니 PFM 이외의 진료를 좀 많이 한 경우가 많다라고 심평원에서 이제 판단이 된 거죠.
했죠. 그래서 한마디로 지르코니아를 많이 한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PFM 이외에 진료한 부분인 부당 청구라고 해서 많이 이슈가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평원에서 작년부터 이제 보고 계시는 게 임플란트 중복 청구를 하거나 혹은 임플란트 1단계를 하시고 그 다음에 2단계를 하시고 뭐 2단계도 누락이 된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3단계 특히 이제 누락한 병으를 리스트업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좀 많이 바쁘신 것 같아요. 심평원에서. 그래서 이거를 아직 확인 작업을 많이 안 하고 계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건 이제 매년 심평원에서 좀 집중적으로 관리할 부분이라고 하시니까 임플란트를 좀 많이 하시는 병원에서는 매번 확인을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하실 때 제가 2번에나 한어를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서 그거를 좀 캡처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저는 경영 통계에서 진료 통계로 가시면 이렇게 처치 버튼 통계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이 처치 버튼 통계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서 좀 봅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한 번씩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3개월이나 혹은 6개월이나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씩은 확인을 해봐 주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1단계가 몇 케이스가 들어가 있고 2단계가 몇 케이스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 뭐 3단계가 몇 케이스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데 물론 3단계 같은 경우는 차액이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개월 수가 뭐 3개월 있다가 우리가 하고 6개월 있다가 하고 뭐 들쭉날쭉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횟수가 비슷하게 들어가 있는지를 일단 확인을 하시고요. 좀 차액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시면 다시 검색이라는 훌륭한 기능이 있죠. 2번에서 그래서 검색 버튼을 사용하시면 이렇게 진료일별로 우리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확인을 해보고 싶은 날짜를 지정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요거를 한번 뭐 1월 1일부터 제가 올해 2020년 6월 9일까지 확인을 하겠다라고 해서 지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을 하실 게 이렇게 의사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의사가 뭐 여러 명이다라고 하시면 저처럼 전체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원장님이 한 분이다라고 하시면 그냥 원장님 성함 클릭을 하면 이제 원장님 성함이 나오는데 그 원장님 성함 하나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장님이 한 분이다라고 하면 바로 옆에 보면 처치 버튼이라고 해서 보험 임플란트라고 제가 체크해 놓은 부분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검색을 해주시는 게 좀 더 편하시고요. 아니면 좀 여러 명의 원장님을 우리가 병원에서 진료를 하신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마지막 탭에 있는 우리가 진료 수가에서 행위 수가라고 하시면 이렇게 쭉 임플란트에 대해서 나오는 화면이 드래그를 쭉 내리시면 요게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부터 3단계를 다 앞에 체크박스에 제가 표시해 놓은 게 보이시죠? 그래서 체크를 다 한 다음에 이렇게 검색이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저처럼 이렇게 리스트업이 쭉 나오게 돼요. 그래서 환자 명단이 생기는데 여기서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 파란색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창이 조그맣게 창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을 클릭해서 보시면 진료 내역에 1단계도 들어가 있고 3단계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다 들어가 있으면 괜찮은 거고요. 이렇게 한 분씩 체크를 해서 어느 부분이 빠졌는지 빠지지 않는지를 꼭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이제 심평원에서 몇 명 이상 한 10명, 뭐 20명 가까이 정도만 우리가 누락된 환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나중에 자율 점검을 하라고 뭔가가 이렇게 날라오게 돼요. 그러면 이 자율 점검을 해서 날라오게 된 리스트업이 된 환자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증빙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거기서 꼭 빼먹지 말아야 되는 게 이제 파노라마 촬영한 거랑 그 다음에 기공소 장부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확인을 해서 우리가 확인 작업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아서 이 지르코니아로 한 경우가 케이스가 좀 많지 않았나라고 그쵸 심평원에서 사례를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치과에서 대부분 임플란트 많이 하는 병원에는 지르코니아를 한 게 있을 수가 있다라고 이제 짐작을 하고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는 게 심평원 방향성이기 때문에 꼭 빼먹지 말고 주기적으로 한 번씩 검색을 통해서 우리가 누락된 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 작업을 거쳐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2번째는 또 확인을 하는 게 이거는 뭐 이제 틀니를 좀 많이 하는 병원에 한해서인데 뭐 호불호가 좀 갈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틀니를 많이 하는 병원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한 병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 우리가 유지관리에 대해서 작년부터 똑같이 시행한 제도인데 자율점검을 통해서 많이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지관리 중에 좀 고가가 나가는 그래서 릴라이닝과 리베이스닝이라고 해서 이 두 가지가 이제 병원에서 조금 혼돈이
돼서 잘못 청구한 사례들이 좀 많아서 이 작업을 또 실사로 나가서 많이 확인을 해봤더니 잘못 청구한 사례가 훨씬 더 많았다라고 이제 심평원에서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작년부터 좀 주의 깊게 심평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지관리 청구를 좀 많이 하시는 병원에서는 좀 주의를 기울이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유지관리에서 이제 여기 첫 번째 보면은 의치 조직면 개조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비용을 보게 되면은 개상이라고 하는 게 22만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첨상 간접법에 보게 되면 우리가 간접법도 17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유지관리를 하루에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또 많이 하시는 병원도 좀 주의를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뭐 의치 조정도 하고 수리도 하고 한꺼번에 다 들어가는 경우가 간혹 병원에서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게 실제 맞는지를 좀 확인 작업을 거쳐주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좀 더 세부적으로 보시게 되면 일단 첨상이라는 거는 병원 내에서 이제 치과에서 진료실 내에서 우리가 해주는 게 직접법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간접법은 이제 기공소를 통해서 만들어서 새로 뭔가 수리를 해서 오게 되면 간접법에 들어갑니다. 근데 적응 기준을 보게 되면 직접법은 틀니의 내면에 부적합이 존재를 해야 된다라는 게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간접법은 거기에 플러스 수직고경 상실까지 이제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병원을 여러 군데 관리를 하다 보니 좀 다녀보면 이 멘트를 정확하게 환자의 틀니가 어느 부분이 어떻게 문제가 돼서 수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자세하게 적어주시는 분들이 안타깝게 많이 없으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적응 기준을 보시고 이 기준에 대해서 부합한지 않은지를 일단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부합하다라고 하시면 거기에 증빙이 될 수 있게끔 차트에 기록하시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상이라고 하는 거는 또 하나 플러스가 더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의치, 변형 및 연마면의 조정까지 이제 필요한 경우가 우리가 개상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첨상 간접법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개상, 리베이스닝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공 장부가 반드시 증빙 자료로 제출을 할 수 있으셔야 하겠죠. 그래서 실제 이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파악하는 게 심평원의 의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증빙 자료를 잘 갖춰 놓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 이제 스케일링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한간에 조금 교정병원에서 좀 문제가 되신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 우리가 항상 뭔가 통계 자료를 봤을 때 치주 질환이 이 스케일 연일회가 보험이 되고부터 계속 상위에 랭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의과 메디칼 쪽과 통틀어서 2, 3위에 랭킹이 될 정도로 치주 질환이 갑자기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뭐 더 깊숙하게 들어가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재정 소모가 좀 많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청구를 하고 있는지를 좀 보겠다라는 의도가 좀 더 많이 숨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험의 기준인지 비보험의 기준인지를 좀 명확하게 구별을 해서 진료를 하시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대부분은 아마 로컬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연일회 혹은 치주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이가 되지 않아서 비보험으로 받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원래는 비급에 들어가는 기준이 있죠. 스테인을 제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어떤 뭔가 보철 치료나 혹은 교정 치료 목적으로 스케일링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비보험에 들어가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증거 자료로 제출할 내용이 차트 기록에 적혀져 있지 않다라고 하면 나중에 이렇게 틀니나 혹은 임플란트처럼 한 번에 좀 이렇게 리스트업을 해서 나오게 되는 경우가 명단을 제출하고 뭐 증빙 자료를 제출을 했을 때 이게 타당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거는 좀 신경 써서 우리가 치주 환자나 혹은 스케일링 환자는 차트 기록할 때 꼼꼼하게 해주셔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대부분은 환자가 되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연말에 굉장히 요즘에는 많이 바쁜 이유가 스케일링 하느라고 또 많이 바빠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보험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웬만한 사람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스케일링 아직 쿠폰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남아있다라고 해서 내원을 해서 이렇게 받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연일에 스케일링 하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증거 자료로 제출할 때 이거는 인정을 못 받을 확률이 좀 더 크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치석이 혹은 치은이 발적이 돼 있다, 부종이 있다, 블리딩이 난다, 뭐 이런 사유에 대해서 당연히 적혀 있으셔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치석 제거만으로 우리가 종결 가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일에 치석 제거를 했다. 그리고 우리가 치석도 환자분한테 확인을 해드리고 뭐 포토를 찍은 게 있다라고 하면 포토로 또 자료를 보여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작업들을 좀 번거롭지만 우리가 해주셔야지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대비를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이제 또 심평원에서 또 최근에 좀 보시려고 하는 게 마취하고 방사선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프로그램 세팅을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마취는 이거는 모든 프로그램이 그래요.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특히 이제 뭔가 마취가 들어가게 이렇게 보통은 다 세팅이 되어 있죠. 마취가 없이 할 수 없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마취를 누르게 되면 구취 부위는 무조건 이렇게 전달 마취가 들어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모든 프로그램들이. 그렇다 보니 사실 근데 상악 같은 경우에는 로컬에서 우리가 뭐 전달을 많이 쓰기도 하지만 침륜 마취를 적용하는 경우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관리하고 있는 병원들은 침륜 마취를 좀 더 많이 적용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륜 마취 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프로그램에 의존을 하고 우리가 그냥 누르고 확인을 안 해주는 작업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차트에 기록이 돼 있는 거와 청구가 들어가는 것을 반드시 매칭을 해서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안 돼서 이게 나중에 이제 문제가 돼서 심평원에 나와서 조사가 들어가게 되면 이것도 다 우리가 부당 청구로 들어가서 지표에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근간수 확인은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신경치료를 할 때 근관이 지금 구치부는 모두 그러니까 3캐날에 이렇게 들어가서 세팅이 돼 있는데 투근관만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 한 근관 수만큼 해주셔야 되고, 이거는 뭐 또 오히려 우리가 4근관인데 그냥 청구는 3근관으로 하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근관 수까지도 좀 꼼꼼하게 챙겨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엑스레이 같은 경우인데요. 그래서 방사선이 물론 이제 프로그램 세팅을 할 때 좀 조정을 해서 세팅하는 버튼 조작하는 것들을 좀 알고 계시면 쉽게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무조건 세팅이 이제 기본 프로그램이 나올 때 근충할 때 엑스레이가 들어가 있고요. 근관장 측정 검사할 때도 엑스레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찍을 수도 있고 안 찍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무조건 세팅되어 있는 거를 다 쓰지 마시고 실제 촬영을 한 부분에 대해서만 청구를 해주시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4개 치아, 구치부의 4개 치아를 클릭하고 엑스레이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 횟수가 2장을 찍은 걸로 프로그램이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 교과서상에 이게 전학을 하게 되면 14장이 나오는 시스템으로 돼 있는 거를 따라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게 엑스레이 촬영이 2장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3번부터 3번까지 해서 전 치부를 다 클릭을 하게 되면 얘는 또 3장이 들어가는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그램의 세팅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실제 차트에 기록돼 있는 거하고 청구를 눌렀을 때 나오는 게 잘 맞게 들어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만약에 나와서 뭔가 지표가 잡히게 됐을 때, 물론 청구에 이건 부당 비율이에요. 그래서 몇 프로 이상만 2, 3%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부당 금액이 뭐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청구액을 많이 하게 되면 비율이 낮아서 안 들어가겠죠. 그런데 청구를 작게 하시는 병원에 대해서는 특히 아까처럼 임플란트나 혹은 틀니 유지관리 비용은 한두 케이스만 하더라도 거의 2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게 나와 있는 표에 나와 있는 이거는 영업정지 일수입니다. 그래서 영업정지를 당하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볼 예정이라고 하니까 꼭 선생님들이 이걸 보시는, 시청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은 우리 병원에서 주로 많이 하는 진료가 지금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시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최근 변경사항을 숙지를 하고 계셔야 할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최근 변경사항이 우리 요즘에 최근에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잘 나와서 좀 알림창 기능이 잘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뭐 매년 바뀌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갑자기 저번 달에는 조정이 되지 않은 것들이 이번 달부터 갑자기 조정이 돼서 그러면 다시 재심을 해야 되는 상황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저도 저번 달에 재심을 좀 많이 한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변경사항을 잘 숙지를 하고 계셔야지 우리가 두 번 작업을 하거나 혹은 조정사항이 발생하지 않게 청구를 잘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서 그래서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거 제가 재심을 많이 했던 케이스여가지고 발치에 동시에 이제 시행한 보철물 제거 산정 기준이라고 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원래 우리가 브릿지를 제거하고 발치는 첫날에 동일 브릿지 제거하면서 발치한 거는 다 각각 인정이 가능했었어요. 그런데 이 싱글 크라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싱글 크라운을 제거하고 발치를 하게 됐다 하더라도 싱글 크라운을 제거와 발치가 동시에 들어가면 2020년 2월 1일 이전의 기준에서는 인정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 2월 1일부터는 발치를 할 때 원래는 발치할 계획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싱글 크라운을 제거할 때 원래는 발치할 계획이 없었는데 이 크라운을 제거하고 봤더니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물론 엑스레이 뭐 안 찍었을 확률이 더 크겠죠. 그런 상황은. 그래서 어쨌거나 발치를 하게 됐다라고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역 설명을 넣고 청구를 해주시면 인정을 해주신다라는 우리가 고시가 새롭게 나왔죠. 그래서 그러니까 2월 청구분이 조정이 좀 많이 된 건수는 브릿지 제거하고 발치가 같이 들어간 케이스를 다 얘네가 전산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지 어쨌는지 좀 조정이 많이 돼서 브릿지 제거한 건 당연히 원래부터 주셨고 계속 주겠다라고 해서 별도로 고시가 난 것도 아닌데 조정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브릿지 제거하고 발치가 들어갔을 때도 내역 설명을 좀 넣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두세 건 정도를 재심을 했던 기억이 있고요. 뭐 싱글 크라운하고 우리가 발치를 제거를 같은 날 했다라고 하면 동시에 그냥 너무 치주염이 심해서 그냥 우리가 포셉으로 싹 작게 빼고 올리면 그거를 상정하라는 게 아니고요. 정말 크라운을 제거하고 봤더니 상태가 좋지 않아서 발치를 또 별도로 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내역 설명을 필수로 기재를 하시고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올해 초에 바뀌었던 변경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는 뭐 몇 년 전부터 이거는 이슈가 좀 많이 돼서 심사 사례가 뭐 나왔던 것들도 있었고 심평원 내부적으로 어떤 거는 인정을 해주고 어떤 거는 우리가 인정을 해주지 않고 뭐 이렇게 나왔던 내용들인데 일단 본 내용을 보시게 되면 동일 악 중에 연결된 3분의 1악 범위라고 나오죠. 그래서 인접한 치아 3, 4개 이내에서는 우리가 같은 범주 내에 치주 치료와 그 다음에 수술 후 처치, 그러니까 발치하고 나서 보통 많이 했던 게 저희가 스티치 아웃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같은 3분의 1악 범위 내에 치주 치료도 하고 그 범위 안에 우리가 발치 후 처치도 같이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 인정을 안 해주겠다라고 고시가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면 일단 3분의 1학 기준이라는 거는 살짝 정리를 해드리면 상악, 하악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죠. 그래서 상악을 3개로 나누고 하악을 3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전치부 기준으로 해서 양착 구치 부위를 기준으로 하나씩 3분의 1학의 기준이 되는데요. 자, 이렇게 3분의 1학 기준 범위 내에 예를 들면 이렇게 진료를 하신 경우를 또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면 3월 2일에 와서 뭐 48번을 완전 배복치를 해서 발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10날 와서 우리가 연일회를 하면서 48번부에 스티치 아웃을 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게 이제 2월 이전에는 주셨던 거예요. 스티치 아웃이라고 내역 설명을 넣으면 인정을 해줬던 부분이지만 2월 1일자부터는 이 부분을 내역 설명을 넣는다 하더라도 인정을 해주지 않죠. 그래서 갑자기 삭감을 또 많이 시켰던 사례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가 2월 1일 전에는 청구를 해도 줬던 부분이지만 이후에는 청구를 해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뭐 요거는 이제 요것도 3분의 1학 4번부터 7번 범위 내가 3분의 1학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이전에도 안 주셨던 거죠. 수술 후 처치라고 해서 스티치 아웃을 우리가 했을 때는 줬지만 이전에도 이거는 주지도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 이제 인정을 안 해주신다는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100% 이제 다 청구할 수 있는 거는 3분의 1학 범위가 아닌 경우에는 다 인정을 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번 때는 치주 치료를 하시고 그 다음에 40번 때 구치부에 있는 8번을 발사를 하거나 혹은 우리가 밑에 있는 수술 후 처치가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하시면 이 부분은 각각 100% 인정이 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요게 이제 가장 크게 뭐 바뀐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치간 수복물 제거를 한가 동시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리엔도를 할 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리엔도를 하는 경우에 제거가 들어가는 경우가 좀 많죠. 그래서 크라운도 제거를 하시고 그 안에 우리가 치질이 부족해서 포스트를 넣어놨다라고 하면 그 포스트 넣어놓던 것도 제거를 하고, 당연히 우리가 신경이 대신해서 넣는 게 이제 지피콘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 지피콘 제거하는 것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하루에 다 산정했을 때, 예전에는 이게 리무버가 2월 1일 전에 청구를 했을 경우에는 리무버 세 가지 중에 가장 비싼 거 하나는 100이고 나머지는 50%로 산정이 됐었죠. 그랬던 기준이 지금은 이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하루에 다 했다라고 하면 무조건 이제 치관에 해당하는 우리가 수복물 제거 복잡은 100%를 산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근관에 존재하는 금속주 포스트 제거를 하거나 근관 내 기존 충전물 제거하는 경우에는 근관 내 기존 충전물 제거가 50%로 산정이 된다라는 기준이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사실 이게 뭐 비쌌던 경우가 많아서 이게 100으로 가고 나머지 50으로 했던 경우도 많이 있으셨는데, 이제는 근관 내 기존 충전물 제거만 50%고 나머지는 100%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가장 많이 하는 사례는 이런 사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크라운 제거하고 근관 내 기존 충전물 제거를 동시에 시행한다 하더라도 이때는 100% 2월 1일 이후부터는 100% 산정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바로 따끈따끈한 거죠. 5월부터 적용이 된 게 광중화 레진이 변경이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2월부터 변경이 된다,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부분인데 5월 고시가 이제 확정이 돼서 나온 부분이 있어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크게 이제 변경이 된 사항은 사실 이제 하한선이 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 5세부터 12세까지 적용이 된다라는 거 똑같은데 하한선에서 5세라는 게 하나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영구치에 적용되는 거는 똑같습니다. 영구치에 적용되는 건 똑같은데 한 문구가 더 추가가 됐죠. 3대 구치를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3대 구치를 제외한 영구치에 적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3대 구치는 저희가 교통사고 환자 청구할 때도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인정을 최근에 많이 안 해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3대 구치를 제외한 나머지 영구치에 적용이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크게 바뀐 게, 이전에는 우리가 근관치료를 우식으로 인해서 근관치료를 시행한 경우에는 청구를 하실 수가 있으셨죠. 그런데 이제는 근관치료 후에는 우리가 청구를 레진 충전, 보컬 레진 충전을 청구를 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하루에 할 수 있는 게 개수가 제한이 생겼죠. 그래서 하루에 4개 치아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보통 광중압 보컬 레진이 연령이 아무래도 12세 이하까지 되다 보니까 소아치과에서 좀 많이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소아치과에서는 우리가 세데이션을 해서 재워서 애들 치료하는 거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하루에 여러 개 치아를 같이 한꺼번에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그렇게 세데이션 하에서 우리가 청구를 해야 되는, 진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반드시 의사 소견서를 첨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견서를 첨부를 하고 심평원에 제출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인정이 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뭐 똑같죠. 이거는 전처치가 이런 치료들, 뭐 약제나 재료대, 러버댐 즉척, 와동형성 연마 이런 것까지가 다 포함이 돼 있어서 우리가 광중압은 보컬 레진 하나만 청구를 했었죠. 이 기준은 똑같은데 하나가 더 문구가 추가가 된 게 1개월 전후에 시행한 상기 포함된 행위 비용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1개월 이전에 우리가 보통 처치를 했던 부위가 있다든지 진정 처치를 우리가 한 부위가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청구를 못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광중압 보컬 레진을 만약에 청구를 하시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이전 거를 청구가 이미 들어갔다 그러면 환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중압 보컬 레진 충전 당일에 다른 충전재를 사용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기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근데 그렇게 할 리는 거의 없을 것 같기는 해요. 보컬 레진 충전하면 다 레진으로 충전을 하지 GI나 뭐 아말감으로 청구할 일이 많이는 없을 것 같지만 어쨌든 그런 것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고요. 뒤에 이제 Q&A에서 제가 예외되는 사항은 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재산정 기준이 이제 5월부터 새로 생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6개월 이내 광중압 보컬 레진 충전을 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다시 충전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시면 이때 50% 산정이 가능한 게 새로 우리가 고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광중압 보컬 레진이랑 그러니까 똑같은 치아에 하나 더 할 수 있는 게 홈메오기를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치아 홈메오기를 하게 됐을 때 실런트를 하게 되면 50%만 산정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지하이나 뭐 아말감으로 했을 때는 홈메오기 실런트하고 지하의 아말감이 100%다 청구가 가능했었죠. 그런데 광중압 보컬 레진과 같이 우리가 실런트를 하게 됐을 때는 광중압 보컬 레진이 훨씬 더 비싸죠. 비싸기 때문에 얘가 100%, 홈메오기가 50%로 산정한다라는 기준이 또 새롭게 고시에 나온 내용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동시 재충전하는 기간에 대해서 충전재별로 좀 달라서 제가 정리를 좀 한번 해봐드리면 일단 기존의 뭐 아말감이나 GI 충전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1개월 이내에 하시게 되면 50% 청구가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잘 사용하지는 않는데 자가중압형 보컬 레진을 사용하는 병원이 있다라고 하시면 뭐 시중에는 클리어필 레진이라고 해서 상품명으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 자가중압형 보컬 레진이 우리가 청구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많이 하지 않아서 기본 2번에서 자주 하는 치료에는 없고요. 보존 탭에 들어가서 보시면 자가중압형 레진, 자가중압형 우리가 충전과 즉처의 버튼이 이렇게 마련이 돼 있고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중압형 보컬 레진을 우리가 청구를 했다라고 하시면 이때는 3개월 이내에 재충전 기간이 새롭게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3개월 이내에 이 재료로 때우게 돼서 탈락이 돼서 다시 하는 경우에는 50%의 기준을 할 수 있는 건 3개월 이내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광중압 보컬 레진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6개월 이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이때 진찰료 산정하는 기준이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말감이나 지하에는 어차피 1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초재진 산정 기준의 1개월 이내는 무조건 재진으로 산정을 하셔야 하겠죠. 그런데 자가중압형 보컬 레진이나 광중압형 보컬 레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쨌든 완료 후에 우리가 뭔가 문제가 생겨서 다시 재충전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완료가 된 상태이고 1개월이 넘었기 때문에 둘 다 초진료 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상병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위에 두 재료는 뭐 마모상병이나 치수 관련된 상병이나 혹은 파절 상병이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광중압형 보컬 레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우루지 우식 상병만 산정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K02로 시작하는 상병만 적용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레진 충전을 할 때는 차트에 기록이 해야 되는 게 이 와동 급수라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1급부터 5급으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두변에서 공지사항에 들어가서 보면 어느 부위에 위치해 있는 와동인지를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고 나서 우리가 반드시 차트에 몇 급 와동인지를 좀 적어주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 이제 Q&A 한 두어 가지로 해서 조금 마무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5세 미만 아동의 영구치에 치아 우식증이 생긴 경우 급여 적용이 가능한 거라고 해서 Q&A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레진 충전 변경 사항에 사실 Q&A가 20가지가 너무 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내용 거의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예외되어 있는 상황 몇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할 건데요. 일단 5세 아까 우리가 하한선이 새로 생겼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5세 미만인 경우에는 인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성장 발육이 애가 너무 좋아서 급속도로 성장을 해서 5세 이전에 맹출된 영구치가 있고 여기에 우식이 생겨서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영상 자료, 증빙 자료를 첨부해서 우리가 심평원에 제출하면 이 부분은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레진 충전과 관련돼서 적용 기준 이외의 예외적인 사항을 적용을 할 때는 내역 설명뿐만이 아니라 이제 뭔가 제출해야 되는 증빙 자료들이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광중압형 보컬 레진 충전 당일에 동일 치아에 타 충전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 별도 인정이 가능한가요? 라고 해서 이게 좀 전에 설명을 드릴 때 원칙적으로는 그쵸,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광중압형 보컬 레진만 청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예외적인 상황, 그래서
부득이하게 우리가 GI나 혹은 아말감으로 다른 부위를 떼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면 반드시 의사소견서를 또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사소견서가 있는 경우에는 광중암 보컬레진 충전은 100%, 그 다음에 다 충전한 거 GI 충전이든 혹은 자가중암 보컬레진 충전이든 아말감 충전이든 50%를 인정을 해줄 수 있다라는 기준이 생겼는데, 또 하나 조금 챙겨보셔야 하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강중암 보컬레진 충전이라는 비용 안에는 이런 게 다 이미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보시면은 와동 형성, 그 다음 직일 충전료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은 받으실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GI 어떤 재료로 때우는지, GI 충전료인지, 아말감 충전료인지 이 충전료에 대해서만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충전료 50%로 산정 가능하고요. 물론 이제 재료대는 100% 산정 가능합니다. 그래서 광중암 보컬레진 충전 100%,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재료로 때우는지 그 재료로 때우는 충전료 50%와 재료는 100% 청구가 가능하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말이 좀 많았던 게 수복물 제거 간단을 처음에 그 레진 뭔가 고시 변경 사항이 발생을 하려고 했을 때 이 수복물 제거 간단은 이제 주지 않겠다라고 막 이렇게 말들이 많았는데 5월에 이것도 확정 고시가 났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아말감이나 보컬 레진이나 글라사이노마 충전했던 부위를 제거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존과 똑같이 준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그 외에 우리가 와동 이장 목적으로 시멘트 베이스를 깐 거를 제거해야 되는 경우에는 치간 수복물 또는 보철물 제거를 별도로 산정을 못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 목적으로 우리가 충치 치료 목적으로 떼운 재료 제거를 했을 때만 산정이 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기타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겠지만 청구를 지금과 같은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잘 활용을 하셨다라고 하면 마지막으로 이제 심사 결과 통보서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후속 처리도 완벽하게 해주셔야지 정말 청구를 잘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심을 해야 되는 게 있는지, 누락 청구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시고 우리가 후속 처리까지 완벽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또 공단에서 좀 열의를 좀 많이 하고 계시죠. 그래서 구강 검진하고 진료가 같이 들어간 경우에 이게 진찰료를 미처 우리가 조정을 못하고 들어가면 이렇게 날라서 옵니다. 그래서 몇 년치가 한꺼번에 이렇게 쭉 1, 2년치를 정리해서 오기 때문에 뭐 비용이 다른 거는 가산이 붙어서 좀 다르게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다 아시겠지만 일단 공단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검진하고 검진을 하면서 동시에 진료가 같이 들어가게 되면 초진이면 초진료의 50%가 들어가야 되고 재진이면 재진료의 50%를 산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뭐 공단 검진을 하고 나서 차후에 내원을 해서 진료를 했다 그러면 그때는 초진이 아니라 재진으로 산정을 해주셔야 되는 기준이 있는데 이거를 프로그램에 알고 계시지만 적용을 잘못하게 되면 이렇게 아까 날라왔던 리스트업이 돼서 쭉 날라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초진이라고 이렇게 찍혀져 있는 부분에 클릭을 하게 되면 구강검진 뭐 야간이면 야간 혹은 뭐 공휴일에 오시면 공휴일 다 이렇게 체크가 할 수 있게끔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걔를 체크를 해서 이렇게 50%를 바꿔준 걸로 청구가 들어가야지 아까처럼 공단에서 이렇게 우편물을 받지 않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가뜩이나 요즘에 경영이 안 좋아서 원장님들이 좀 예민해져 있는데 갑자기 저렇게 리스트업이 돼서 오니까 원장님들이 뭔가 크게 제가 청구를 못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그 외에 이제 프로그램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취하는 부분 이런 것들도 조금 프로그램 상에서 뭐 파노라마나 엑스레이나 이런 설정하는 버튼 조작하는 것들을 좀 잘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 본인 부담금 수납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심사 경향이 뭔가를 자꾸 직접 심평원에서 좀 확인을 하려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때 본인 부담금을 수납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것은 나중에 문제가 의료법상 걸리기 때문에 발생을 할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험과 관련돼서 우리가 본인 부담금이 나오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납 처리를 해주시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Q&A가 있다라고 하면 Q&A 몇 가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한 거 보도록 하면은요, 동일 치아에 2면 이상의 치아 우식증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오크루자리도 있고, 뭐 메지아리도 있고, 이렇게 발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우식증과 관련돼서 이렇게 치료하기가 쉬울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어쨌든 그 다른 면을 각각 다른 날 내원해서 우리가 충지 치료를 했다라고 하셔서 물어본 질문인데요. 이거는 Q&A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광중암 보컬레진 충전을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날짜를 달리해서 우리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같은 한 번만, 그러니까 보컬레진 충전을 한 번만 산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첫날에 와서 오크루자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에 와서 메지아를 했다 그러면 최종 두 번째 날 완료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면으로 청구를 해주신 것이 맞다라고 Q&A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청구 송신을 하고 나서 보험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험 임플란트 3단계를 누락을 시켰어요. 그런 경우에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데 단 이때 누락이 된 경우에 이 3단계를 하는 날짜에 다른 진료가 이미 들어가 있다라고 하시면 이것은 진찰료가 이미 들어가 있는 경우가 발생을 하겠죠. 그런데 3단계 안에는 진찰료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진찰료를 환수한 다음에 누락 청구를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누락 청구는 3년만 가능하기 때문에 꼭 3년이 넘지 않도록 한번 확인을 해주시는 작업들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 16번 광중암 보컬레진 충전을 하고요. 26번 GI 충전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에 러버댐 장착을 별도로 산정이 가능한지 물어보셨는데요. 저희가 아까 앞전에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광중암 보컬레진 충전 안에 러버댐 장착하는 비용까지 포함이 돼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러버댐 장착 비용이 이미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러버댐 산정 기준은 악당입니다. 그래서 같은 상하게 하셨다라고 하시면 청구가 불가능하겠죠. 근데 만약 하하게 36번에 충전을 했다라고 하시면 이때는 각각 청구가 우리가 러버댐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월 25일에 46번의 현면 우식증으로 우리가 광중암 보컬레진을 이용해서 충전을 했고요. 그 다음에 11월 6일에 46번에 우리가 2차 우식증이 발생해서 다시 우식을 제거하고 청구를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요? 라고 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가 광중암 보컬레진 재산정 기준이 몇 개월이었었죠? 6개월이었었죠. 그래서 6개월 안에 이거는 들어가겠죠. 5월이고 11월이니까. 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50%만 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50% 산정만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올 때 보니까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 저희가 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는 치과인이 됐으면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